자,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말의 문법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바로 뭐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정 교육 과정에서,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그 1학기에 나오는 문법이 일단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게 의문의 변동이랑 바로 이 우리말의 문법 요소 102페이지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1학기 때 나오는 문법 요소, 문법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특히나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뭐 중간고사 때 의문의 변동을 할 거고 기말고사 때 문법 요소를 할 거긴 하지만 이 문법 요소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미리 한 번 더 체험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말고사 내신 대비할 때 한 번 더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면은 아마 조금 많이 익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 우리말의 문법 요소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말의 문법 요소는 이제 크게 4개 혹은 5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이 높임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높임 표현은 뭐 대화에 참여하는 화자나 청자 혹은 대화에 등장하는 인물을 이제 높이기 위한 것을 우리는 높임 표현이라고 하죠. 높임 표현 자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자, 뭐 밑에는 왜 높임 표현이 뭐 발달했는가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읽어만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저 높임 표현의 가장 첫 번째, 그쵸? 바로 주체 높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문장의 주체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문장 성분을 배웠죠, 그쵸? 문장의 주체가 되는 성분을 우리는 뭐라고 했다? 그치, 주어라고 했잖아요. 즉, 바로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체, 즉 주어를 높이는 높임법을 우리는 주체 높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즉 주체 높임법에서 높이는 대상은 바로 뭐다? 문장의 주어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주체 높임을 사용하는 경우는 바로 뭐다?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는 인물이 화자보다 높을 경우에 우리는 주체 높임법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주체 높임법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도 그렇고 내신에서도 그렇고 문제에서 가장 흔하게 묻는 유형이 어떤 문장을 주어준 다음에 이 문장에서 주체 높임이나 뭐 객체 높임이나 상대 높임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높임법이 실현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묻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서 우리는 주체 높임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주체 높임의 조사인 깨서를 사용을 하더라는 거죠. 자, 원래는 주격조사는 이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뭡니까? 품사도 배웠었고 문장 성분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품사에서도 조사 중에 주어를 나타내주는 주격조사가 바로 이가였고, 그렇죠? 주어를 설명을 할 때도 문장의 주체가 되는 성분으로서 주로 주격조사 이가의 공연을 받는다고 했는데, 자, 이 이가가 높임 표현이 되면은 바로 뭐다? 깨서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가라고 표현하는 걸 이제 높임 표현을 쓰면은 어머니께서 이렇게 묻는 거죠. 그 말은 문장에서 뭐 어머니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 문장에서 사용된 높임법의 요소는 바로 뭐다? 조사를 일단 첫 번째 깨서 높임의 의미를 가지는 조사로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좀 더 올려놓고 자, 두 번째는 자, 대상의 높임의 의미를 가지는 접사 님을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요거는 학교에서는 잘 안 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요 세 번째죠. 바로 특수어휘가 있으면은 요 특수어휘를 무조건 사용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 특수어휘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어떤 단어와 같은 의미지만 의미는 완전히 똑같지만 여기에 플러스 높임의 의미를 추가로 지니는 그런 낱말을 우리는 특수어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특수어휘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사용해야 됩니다. 이건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특수어휘가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특수어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올바른 높임 표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특수어휘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밥 같은 경우는
이제 높임법 특수어휘로 바꾸면 식사 내지는 진지 이런 말을 사용을 하죠. 형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다음 나이 같은 경우는 특수어휘로서 이제 연세 혹은 춘추 이런 말을 쓰고 말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다음 먹다 같은 경우는 드시다, 잡수시다, 그렇죠? 그다음 자다 같은 경우는 주무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특수어휘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것도 한번 일단 먼저 살펴보고 여러분들 주의할 걸 하나 더 알려줄게요. 자,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의시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즉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고 서술어가 주체 높임의 의미를 가지는 특수어휘가 없을 경우에는 서술어의 어미에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의시를 그렇죠 사용해서 말을 붙여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가다 같은 경우는 가시다. 그 다음 듣다 같은 경우는 들으시다. 있다 같은 경우는 있으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 특수어휘와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의시 요 두 개를 믹스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리게 만드는 선지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특수어휘를 살펴볼 때 주의할 점을 하나 알려줄게요. 자, 옆에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자, 특수어휘 그렇죠? 자, 어휘의 주의점을 보게 되면 그렇죠? 자, 특히 용언의 특수어휘의 경우 기본형에 이미 시가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자, 먹다의 특수어휘는 아까 얘기했듯이 드시다 내지는 잡수시다 요런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거는 바로 뭐냐면 자, 드시다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간 어미로 우리가 나누어 보면은 우리가 변화를 활용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드시고, 드시지만, 드시어도 어디까지 안 변합니까? 드시까지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시다 같은 경우는 이미 간이 바로 드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경우에는 바로 뭐다? 선어말 어미 의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형태에 자꾸 시가 포함이 되었으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모의고사에 나왔던 선지가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서 주체 높임을 뭡니까? 실현한 그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는데 선지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처음에 주체 높임에 뭡니까? 조사 깨서를 사용했다. 특수어휘가 있어서 특수어휘를 사용했다. 막 이래놓고 함정으로서 뭐가 나왔냐면 드시다 해놓고서는 서술어에도 뭐다? 주체를 높여주는 의미의 특수어휘를 사용하고 거기에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의시를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시 있네? 의시 쓴 거 같네?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특수어휘에 나와 있는 이 시는 선어말 어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이미 어간 자체가 이제 시까지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잡수시다도 역시 마찬가지죠. 얘도 어간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잡수시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잡수시고 잡수시지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선어말 어미 의시를 사용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은 바로 뭐다? 용언의 특수어휘에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의시가 사용되지 않는다. 사용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넣어둬야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실제로 막상 아이들이 제한된 시간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착각해가지고 자꾸 틀리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사실 주체 높임이 어려운 이유는 물론 뭐 이런 점도 있긴 하지만 요거는 근데 솔직히 정말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주체 높임이 정말 여러분에게 어려운 이유는 바로 뭐다? 사실 주체 높임은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밑에 공간이 좀 있죠. 그죠? 선생님이 밑에다가 밑에 공간이 없네. 공간이 잘 없긴 한데, 밑에 공간이 조금 있는데,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올려놓고 정리합시다. 쓰기 좋게. 자, 일단 뭡니까? 개념적으로 먼저 정리를 하면, 자, 직접 높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문장의 주체, 즉 주어죠. 주체가 그 자체로 높임의 대상인 경우에 우리는 직접 높임을 사용합니다. 즉 아까 설명했던 뭡니까? 주체 높임의 주격 조사인 깨서를 사용하고 그다음 특수어휘를 사용하고 그다음 서술어의 의시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전부 다 직접 높임을 설명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사실 주체 높임을 하는 방법 중에는 또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 경우는 자, 사실 문장의 주체, 즉 주어는 그렇죠. 주어가 높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렇죠. 그 주체의 소유자가 높임의 대상인 경우 그 소유자를 간접적으로 높여주는 게 바로 간접 높임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됐습니까? 이거 다 적었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장이 선생님이 여기에 제시해준 문장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거 지워도 되겠죠? 다 적었어? 그렇지?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자, 이 문장의 주어가 뭘까요?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의 주어가 뭘까? 뭘까? 이 문제의 주어가 뭘까? 선생님일까? 말씀일까? 어느 게 주어겠어요? 그치, 말씀이 주어입니다. 왜? 주격 조사인 이가 붙은 거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주어는 사실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 소유자가 바로 누구다? 선생님이잖아. 우리는 여러분들은 말하는 거를 높여줍니까? 안 높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다? 선생님이 한 말이기 때문에 얘를 간접적으로 높여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뭐다? 높임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바로 뭡니까? 직접 높임을 쓰면 안 되고 간접 높임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계시겠습니다를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된다? 있으시겠습니다. 요렇게 쓰는 게 올바른 높임법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바로 간접 높임은 사실 우리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서 제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제시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간접 높임의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 자, 첫 번째로는 바로 뭐다? 바로 높임의 대상의
주어, 이, 가 요런 형태를 취한다는 거죠. 즉 뭡니까? 주어를 소유한 사람이 바로 요 높임의 대상이다 라고 해가지고 방금 제시된 요런 문장의 구조를 취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거는 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알겠죠? 바로 두 번째 방법은 서술절을 아는 문장의 형식으로 제시가 됩니다. 즉, 이 경우는 높임의 대상, 이, 가, 주어, 이, 가, 그 다음에 서술어를 가지는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거 같은 거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자, 할머니께서는 귀가 밝으시다. 자, 이런 문장을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여기서 지금 문장을 보면 할머니께서는도 주어고, 그죠? 그 다음에 귀가도 주어가 맞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밝은 것은 할머니입니까? 할머니의 귀입니까? 귀가 밝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밝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직접적으로 호응하는 것은 바로 귀가라고 하는 귀가라고 하는 주어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귀가 밝으시다라고 하는 문장이 뭐다? 할머니께서는이라고 하는 주어와 간접적으로 호응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절을 아는 문장의 형태도 우리는 간접 높임으로 치부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반드시 처음에 얘기했던 뭐뭐의 뭐뭐가 뭐뭐 한다라는 형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다른 서술어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직접 높임이든 간접 높임이든. 알겠죠? 그런데 특히 이제 여기서 나왔던 계시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뭡니까? 이 부분은 서로 구분해서 사용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서술어 있다의 높임 표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렇죠? 자, 첫 번째로 설명하는 방식은, 자, 바로 특수어휘인 계시다는 이 경우는 직접 높임에만 사용을 하는 것이고, 간접 높임은 그러니까 있으시다를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품사를 가지고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죠? 바로 품사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동사로 쓰이면은 이 경우에 특수어휘가 바로 계시다가 된다는 거죠. 반면에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이 경우는 높임 표현은 있으시다를 써야 된다. 이렇게 품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있다는 품사 통용을 하는 그 단어예요. 저번에 품사를 할 때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있다는 주어가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존재인 경우에는 동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철수가 학교에 있다 하면 철수가 학교에 있는다 이렇게 가능하잖아. 그래서 머물다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다? 직접 주어 자체가 이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경우는 동사인 경우는 주체를 직접 높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시다를 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반면에 주어가 의지를 가질 수 없는 존재, 어떤 뭐 추상적인 개념이나 구체적인 사물인 경우에는 이때는 형용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이 책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경우에는 있다, 없다, on, off의 그런 의미만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형용사로 얘기를 하고, 이 형용사의 경우는 높임으로 했을 때 주어가
형용사의 그 주어가 될 수 있는 거는 사람은 거의 될 수가 없거든요. 사물이 거의 주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높임 표현을 있으시다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가르쳐 주는 이유는 학교마다 요거를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로 설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로 알아두면 되고, 사실상 이제 최근에 저번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2025학년도 이제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르면 아마 서술형이 대폭 좀 강화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죠? 물론 학교라고 하는 그런 조직인 솔직히 변화를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단체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 작년에 비해서 드라마틱하게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현재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한백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뭐 창의고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치동고 마찬가지고, 일반고 같은 경우는 사실 서술형이 없었어요, 작년까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뭐 병점고나 뭐 중앙고 이런 정도의 학교들만 서술형이 존재했는데, 아마 이제는 일반 고등학교도 전부 다 서술형이 등장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이런 요소들은 서술형으로 나오기도 굉장히 좋은 요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만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면은 사실 주체 높임은 정말 할 게 없고,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바로 뭐다? 서술어랑 직접적으로 호응하는 주어가 높임의 대상이냐 아니냐, 요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정말 제일 쉬운 객체 높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객체 높임이라고 하는 건, 자, 주체가 바로 문장의 주어였다면 객체는 바로 뭐다? 문장의 객체, 즉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게 바로 객체 높임입니다. 즉 여기서 객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서술어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걸 우리는 객체라고 해요. 알겠죠? 근데 객체 높임은 제일 쉽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객체 높임을 사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인물이 화자보다 높을 경우에 사용하면 되겠죠? 자, 객체 높임을 시연하는 방법도 정말 쉬우니까 정말 별로 볼 거 없어요. 간단하게 읽어만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객체 높임은 목적어가 높임의 대상일 수도 있고, 뭡니까? 부사어가 높임의 대상일 수도 있거든요. 자, 이 경우 목적어가 높임의 대상인 경우, 자, 이 경우는 그냥 그 목적어랑 호응하는 특수어휘가 있으면 특수어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 경우는 목적어와 호응하는 서술어가 객체 높임의 의미를 가지는 특수어휘가 있을 경우에는 특수어휘를 사용을 하고, 없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특수어휘가 있을 경우만 쓰면 돼요. 그래서 나는 할머니를 데리고 하면 안 되니까 할머니를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이제 모시고라고 하는 특수어휘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를 모시고 공원에 갔다, 이런 식으로 존재할 때만 우리는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나는 길거리에서 선생님을 보았다, 이거는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올바른 표현이에요. 왜? 본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나니까 높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즉 목적어와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다는 말은 이꼴 바로 뭐다? 사실 서술어의 행위를 한 사람은 주체이고, 이 주체는 당연히 높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가 이제 높임의 대상인 경우는 목적어와 호응하는 서술어의 특수어휘가 있는 경우만 사용하고, 그 외에는 아예 사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반대로 또 부사어가 높임의 대상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이때는 첫 번째 객체 높임의 부사격 조사인 깨를 사용을 합니다.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높임의 의미를 가지면 깨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특수어휘가 있으면 사용하고 역시 없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체 높임 같은 경우는 특수어휘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사실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주의하면은 객체 높이면 정말 할 게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부사어가 높임의 대상일 때 부사격 조사를 이제 깨서로 바꿔준다, 요 정도만 고민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객체 높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시험에도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을 제일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상대 높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상대 높임은 자, 우리가 지금까지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어를 높여줬었고 그 다음 객체 높임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를 높여주듯이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은 일종의 문장의 성분만을 높여줬어요. 그죠? 성분이 그 화자보다 높냐 안 높냐 이것만 보면 됐었는데 상대 높임은 바로 뭐다? 대화의 상대, 즉 청자를 높이거나 청자를 낮추거나 화자를 낮추는 이러한 표현을 우리는 상대 높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상대 높임을 주의할 점은 바로 뭐다? 상대 높임의 경우에는 조사나 특수 어휘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서 선어말 어미 이런 것보다는 핵심은 바로 뭐다? 서술어의 자 요것도 하나 집어넣자. 바로 종결 어미 그렇죠? 종결 어미 변화를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상대 높임을 사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대화에서 청자가 화자보다 높거나 혹은 낮아도 써요. 그 다음 격식을 차려야 할 때 우리는 상대 높임법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상대 높임을 하는 방법은 그렇죠? 자, 뭐 여기서 쌤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니은입니다. 알겠죠? 첫 번째는 화자를 가리키는 주어를 이제 낮추는데 우리가 어른들한테 얘기할 때 나를 얘기할 때는 저라고 얘기하잖아. 저는요 혹은 제가요 하잖아. 그치? 이 나를 저로 바꾸는 거는 나 화자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더 에어컨 꺼줄게요. 그래서 나를 저로 바꾸는 거는 바로 화자를 낮추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쓰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바로 요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외워줘야 돼요. 어미의 변화. 그렇죠? 자, 상대 높임은 주로 어미의 변화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데 상대 높임은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격식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자, 예의를 중시하는 자리에서 쓰는 게 바로 격식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격식체 같은 경우는 주로 어때? 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래서 위계 질서가 있는 그런 사회, 그렇죠? 혹은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라든지 물론 여기는 군대 갈 사람이 없긴 하겠지만, 그렇죠? 군대라든지 이런 위계 질서가 있는 사회라든지 혹은 공식적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발표를 할 경우는 여러분들은 아무리 여러분들 발표를 듣는 사람이 친구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반말 쓰지 않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런 격식체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반면에 비격식체는 바로 뭐냐? 말 그대로 격식이 아닌 거라는 거죠. 이거는 바로 친밀감을 중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사적인 자리에서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격식체는 다시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로 아주 높임에 해당하는 하십시오체, 줄여서 합시오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십시오입니다. 하십시오라고 쓰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오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 예사 높임에 해당하는 게 하오체.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 놀러 가면은 항상 구호 있는 거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돼 있잖아. 그치? 그때 얘기하는 그런 체가 바로 하오체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예사 낮춤에 해당하는 거는 하계체. 그래서 보통 장인어른들이 사회한테 이리 오게, 내 술 한 잔 받게 막 이렇게 하잖아. 그치? 이건 하계체. 그 다음 아주 낮춤에 해당하는 게 헤라체. 그렇죠? 자, 그런데 비격식체는 2개밖에 없어. 높임 또는 낮춤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루 높임에 해당하는 게 해여체, 두루 낮춤에 해당하는 게 해체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해여체를 가만히 보면 해여체에서 요를 지우면 무슨 체가 돼요? 해여체에서 요를 지우면 그냥 해체가 되잖아. 밑에 있는. 그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는 사실 요를 지워도 문장의 의미 변화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거든요. 알겠어요? 그죠? 높임의 의미만 더해줄 뿐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요는 다른 것과는 다르게 아주 특이하게 뭘로 분류를 하느냐? 얘는 높임의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로 분류를 합니다. 얘는 어미가 아니라 조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어미를 통해 가지고 변화를 하는데 얘만 유일하게 조사로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아 점심을 먹어 말 되잖아, 그렇지? 근데 선생님 점심을 먹어요. 요 한자 붙는 걸로 그냥 높임의 의미만 더해진 거죠. 나머지 문장의 의미는 바로 뭐야? 상대방 보고 먹으라고 하는 명령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는 똑같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요는 우리가 조사로 분류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상대 높임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방금 우리가 무슨 채 한 거는 사실 명령어의 경우만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명령어만 쓰지 않아. 오히려 평소문 같은 걸 더 많이 쓰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 저 위에 있는 표도 외워야 되지만 이거를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십시오체 같은 경우는 평소문이 되면은 십니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의문문은 십니까? 명령문은 십시오. 청유문은 뭐 시지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하오체도 오시오 내지는 오. 그다음에 의문문 오시오 오 이렇게 그치. 명령문은 오시오 오구려. 그다음에 청유문은 옵시다. 감탄문은 오는구려. 이렇게 이제 뭡니까 감탄문이 만들어지는. 실제 문장에 따라서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이거를 묻는 문제는 문제 자체 유형은 너무나 간단해요. 다음 중 상대 높임의 방법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해놓고서는 1번에는 평서문, 2번에 의문문, 3번에 명령문, 4번에 청유문 이렇게 다 다르게 써버리면 아이들이 무슨 채가 쓰였는지 하나도 몰라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표는 무조건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하고 암기를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알아볼 게 사실 높임법이라고 하는 건 꼭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두 개 이상의 높임법이 같이 사용될 수도 있으니까 높임법을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높임법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바로 뭐다? 자 하나의 문장이라도 둘 이상의 높임법이 동시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버지께서 그죠?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갔어. 이건 색깔 다른 게 없구나.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런 문장 우리가 실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장들이야. 그치? 자, 근데 이 문장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금 어떻게? 첫 번째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는 게 아버지고 아버지도 당연히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쏘리. 이거 바꿔야 되겠다. 쏘리. 여행을 가셨어요.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쏘리. 가셨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지금 그래서 주체 높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뭐다? 아버지께서라는 조사를 사용하고 여기서 숍이라고 하는 거는 시 플러스 과거를 나타내는 요 두 개가 합쳐가지고 숍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시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서 둘을 통해서 주체 높임을 실현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아버지가 혼자 간 게 아니라 뭐다? 어머니와 함께 갔기 때문에 바로 어머니를 모시고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여기서는 객체 높임을 사용을 한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여행을 가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가셨어요. 자, 여기서 어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말을 듣는 상대방을 높이는 상대 높임. 그렇죠? 그 중에서도 해요체를 사용을 해서 듣는 사람 청자를 지금 높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장들이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는 문장들이에요. 중학교 때처럼 한 대상만 높여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대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높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하나 분석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를 묻는 문제들이 시험에 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한 문장에 중학교 때처럼 하나의 높임법만 사용될 거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무조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둘 이상의 높임법이 다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마지막 서술어까지도 유념을 하면서 봐야 돼요. 알겠죠? 특히 3대 높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은근슬쩍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점은 주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높임법을 하나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압존법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솔직히 얘기를 하면 이 압존법은 현재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점점 사라져가는 높임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근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걸 잘 알아야 돼. 왜? 군대에서는 무조건 쓰거든요. 알겠죠? 근데 실제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높임법은 상대 높임법, 어미 변화를 외우는 거가 좀 골치 아플 뿐이지 솔직히 그것만 외우면 나머지는 별로 머리 아플 게 없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은 꼭 가르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지역 학교들 선생님이 작년 1년 동안 가르쳐 본 결과 거의 이 문법 요소 들어간 학교들은 전부 다 이 내용을 수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압존법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그렇죠? 자, 중요하게 봐야 되죠. 자, 압존법은 바로 뭐다? 바로 문장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화자보다 높을지라도 청자보다 낮을 경우에는 문장 속 인물을 높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압존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예문을 봅시다. 자, 할아버지.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할아버지가 바로 뭐다? 말을 듣는 청자죠.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버지는 지금 시장에 갔어요 라고 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화자보다는 높아. 그런데 듣는 청자인 할아버지보다는 낮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 뭐다? 이 문장에서는 아버지를 높이기 위한 바로 뭡니까? 주체 높임의 주격 조사를 깨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깨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시장에 갔어요. 서술어도 역시 바로 뭐다? 갔어요 라고 표현을 했지. 여기서 뭡니까? 주체 높임 선언한 어민 의시도 역시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주체 높임을 위한 요소는 아무것도 사용이 안 된 겁니다. 알겠죠? 유일하게 지금 이 문장에서 사용된 높임 표현은 바로 뭐다? 갔어요 라고 해서 바로 상대 높임 그 중에서도 해요체를 사용을 함으로써 바로 청자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한 요소만 유일하게 사용을 하는 것. 이런 걸 우리는 바로 압존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남학생들이 군대 가면은 할 일 없는 병장이 이등병은 딱 바짝 긴장해가지고 있으면은 슬슬 와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뭐라고 하느냐? 야, 저기 이상병 보이지? 저 이상병이 화장실 갔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야, 이상병 어디 갔냐? 물어보면 너 뭐라 대답할래? 이러면 이등병은 압존법이라는 거 잘 모르잖아요. 가뜩이나 긴장했는데, 그치? 그러니까 뭘 하냐면 네, 이상병은 지금 화장실 가셨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러거든요. 그럼 병장이 얘기하죠. 야, 이상병이 나보다 높냐? 높냐? 이러면서 갈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원래 병장보다 당연히 이상병이 낮지만 이등병보다는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병장이 물었을 때는 상병을 높이지 않는 것들, 즉 문장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화자보다 높더라도 청자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문장 속 인물을 높이지 않는 걸 우리는 압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즘 고등학교 과정에서 좀 약간 난이도를 올리기 위한 요소로서 문제가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중학교 때는 잘 모르던 안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지? 근데 고등학교는 최근에 꼭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이제 시제 표현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시제라고 하는 것들,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은 시제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낸다. 너무나 잘 알아요. 알겠죠? 그런데 자, 이제 문법적으로 얘기할 때는 시제 표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바로 시제 표현은 사건시와 발화시 간의 선호 관계를 나타내는 게 시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사건시와 발화시의 개념 선생님 옆에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죠? 자, 사건시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바로 문장 속에 등장하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 일어난 시간을 바로 우리는 사건시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럼 반면에 발화시는 바로 뭐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을 우리는 발화시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를 통해서 과거 시제를 살펴보면 과거 시제는 바로 뭐다?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경우. 자, 그렇죠? 그래프를 여기 화살표에서 이거를 시간이라고 이렇게 써놔봅시다. 그래서 그래프를 봤을 때 사건시가 이미 일어났고 발화시가 그 이후에 있는 걸 우리는 과거 시제라고 해요. 근데 이걸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장 속에서 이 선호 관계를 반드시 잘 파악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데는 뭐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는 경우, 혹은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뒤에 오는 경우,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에 오는 경우,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선호 관계는 문맥적으로 반드시 제대로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뭡니까 시제를 설명하는 그 선지가 있으면 옆에다가 발, 사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써더라도 어떤 걸 쓴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옆에다 써두면은 오히려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을 보면 첫 번째는 당연히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제, 작년에, 지난번에, 아까, 방금, 그때 이런 거 같은 시간 부사어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이겠죠. 자, 과거 시제를 나타내주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어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어미를 사용하는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로 서술어로 쓰일 때와 관용어로 쓰일 때의 방식이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자, 먼저 서술어로 쓰일 때를 보면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인 at, 혹은 더를 사용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바로 뭐다? 바로 동사, 형용사, 다음 서술격, 조사 모두 가능합니다. 알겠죠? 즉 동사인 먹다 같은 경우도 뭡니까? at, ot을 써서 먹었다, 더를 써서 먹더라. 가다 같은 경우도 뭡니까? 갔다, 그렇죠? 혹은 가더라. 예쁘다 같은 경우도 예뻤다, 예쁘더라, 그렇죠? 슬프다 같은 경우도 슬펐다, 슬프더라. 이런 식으로 at, ot이나 더를 모두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관용어로 쓰여진 경우를 봅시다. 관용어는 체언을 꾸며주는 형태로 바뀌는데 이때는 관용 사용어미 은이나 혹은 더는 사용을 하는데, 자, 이 경우 니은 같은 경우는 동사만 가능합니다. 알겠죠? 니은은 형용사에는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시제를 나타내주는 그 뭡니까? 선어말 어미가 바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하나의 요소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그 뭡니까? 문법의 특징들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사실 우리가 단어 부분을 배운다고 해서 단어만으로 문제를 내지 않아요. 문장 부분과 엮어가지고 단어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등장을 할 수도 있죠. 지금 이거같이 우리는 문법 요소를 하지만 이 문법 요소를 이용해서 품사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니은 같은 경우는 동사만 사용을 하고 더는 바로 위에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동사, 형용사, 체험 플러스 이다 다 가능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먹다 같은 경우는 먹은, 먹던 다 가능하죠. 가다 같은 경우도 가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예쁘다 같은 경우는 예쁘던 난데요. 예쁜 해버리면 시제가 뭘까? 예쁜 꽃. 시제가 뭘까요? 예쁜 하면은 현재가 돼버립니다. 현재 예쁜 거잖아. 그치? 예쁜 꽃 하는 거지. 그래서 동사 같은, 형용사 같은 경우는 니은을 써버리면은, 물론, 의도 쓸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니은만 쓰는데, 니은을 쓰게 되면은 형용사는 시제가 현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과거에서는 쓸 수가 없다는 거 꼭 유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슬프다도 슬프던이라고 해야지 슬픈 해버리면 현재 슬픈 거기 때문에 시제가 바뀌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갑시다. 바로 현재 시제. 그쵸? 자, 현재 시제는 바로 바로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하는 것. 그렇죠? 이걸 우리는 현재 시제라고 하고 당연히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도 시간을 이렇게 나타냈을 때도 마찬가지 사건 시와 발화 시가 동일한 그런 걸 우리는 현재 시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도 첫 번째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를 사용한다고 했지만 자, 요 경우는 사실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현재 시제라도 그 안에서 시간을 세분화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아침밥을 먹었다 해버리면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시제 시간 부사를 썼지만 시제는 과거가 돼버리잖아. 오늘 안에서 이미 지나간 아침의 시간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치? 근데 나는 오늘 저녁에 친구들과 영화를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뭐야? 이 경우는 오늘이라는 말이 쓰였지만 아직 오지 않은 저녁이라는 시간을 얘기하는 미래 시제가 가능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시제의 시간 부사어는 그 안에 내용이 세분화되어 가지고 그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표현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나타낸 시간 부사어는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현재 시제는 확실하게 바로 뭐다? 과거 시제 어미를 통해서 알아보는 게 좋은데 자, 먼저 서술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니은이나 는을 쓴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얘기했죠. 자, 여기서 는 같은 경우는 니은이나 는 같은 경우 서술어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동사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형용사는 서술어에서 현재 시제를 어떻게 내느냐 요거 하나 적어 놓읍시다. 바로 형용사는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 기본형이 현재 시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땐 기본형으로 써주면 돼요. 이거 오타예요.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 어입니다. 그렇죠? 오타가 왜 이렇게 많나? 현재 시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먹다 같은 경우는 먹는다 해야 현재 시제가 돼요. 나는 빵을 먹다 하면은 이거는 시제가 없는 표현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영화를 본다 해야지 나는 영화를 보다 하면 시제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본다, 먹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현재 시제입니다. 그런데 꽃이 예쁘다라고 해서 기본형이 돼야지 현재 시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품사할 때도 배웠지만 선어말 어미 는 같은 경우는 형용사에 무조건 붙을 수가 없어요. 이게 관형사형 어미가 됐든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됐든 는은 형용사에 절대 붙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쁘는다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 예쁘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는 무조건 는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뭡니까? 이 현재 시제가 역시 관형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그렇죠? 자, 관형어로 쓰일 때는 자, 이때 동사는 바로 뭐다?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는을 씁니다. 가다는 가는, 먹다는 먹는, 보다는 보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그런데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자, 여기서 의도 지우세요. 의 안 씁니다. 니은만 씁니다. 알겠습니까? 형용사가 굉장히 독특한 게 어간 끝에 받침 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현재형 어미가 붙으면 받침이 탈락하고 니은이 붙어요. 우리가 빨갛다 같은 경우도 히읗이라는 받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형으로 쓰면 빨간 히읗이 탈락하고 니은이 붙죠. 그렇죠? 둥글다 같은 경우도 뭡니까? 이게 관형사형으로 바뀌면은 둥글에서 리을이 탈락하고 둥근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은은 절대 들어갈 수 없고 니은만 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니은을 이용해서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는 현재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예쁘다는 예쁜. 자, 아름답다는 요건 이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아름답. 여기에 니은이 붙은 형태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비읍이 뭘로 변하면은 바로 우로 변화를 합니다. 자음이 모음으로 변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알겠습니까? 어감 끝이 비읍으로 끝나는 그 용어는 뭡니까? 다른 말과 합쳐 어미가 붙을 때 이것이 우로 변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한 거니까 이런 건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미래 시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사건 시가 바라 시보다 뒤에 오는 경우죠.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걸 시간이라고 했을 때 바라 시가 먼저 일어나고 사건 시는 바라의 시점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 그렇지? 그러면 거꾸로 표현하면 바로 뭐다? 바라 시가 사건 시보다 앞서는 경우 혹은 먼저 오는 경우. 그렇지? 혹은 사건 시가 바라 시 이후에 사건 시가 일어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역시 포함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도 역시 미래 시제를 표현할 때는 먼저 첫 번째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를 쓰면 됩니다. 요거는 아까 과거랑 마찬가지로 주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예, 얘네는 무조건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다이어트를 내일부터 할 거야 하면 그 내일은 항상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 그렇지? 바로 왜? 내일은 항상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미래 시대의 어미를 사용하는데, 자, 이것도 역시 서술어로 쓰인 경우에는 바로 뭐다?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인 get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거는 역시 동사, 형용사, 그 다음 서술격 조사 모두 동일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뭡니까? get 같은 경우는 얘가 품사가 뭐냐에 따라서 구분하진 않아요. 근데 get은 다른 부분에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거는 바로 뭐냐면 바로 선어말 어미 get의 의미를 보면 그렇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오늘 저녁에 친구들과 영화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야? 반드시 영화를 보는 행위를 할 것이라는 일종의 말하는 사람의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 속에는. 그치? 의지가 담겨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어말 어미 get이 의지의 의미로 나타내면 이 경우는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저녁에 비가 오겠다. 이거는 비가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뭐야? 오늘 저녁에 비가 올 것이라는 날씨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추측하는 거지. 그렇죠? 똑똑해졌어요. 그렇지? 그렇죠? 두 번째 의미, 추측의 의미로 쓰이게 되면은 이 경우는 근데 사실 시제와 무관하게 쓸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과거도 get을 쓸 수 있고, 그래서 현재도 get을 쓸 수 있고, 미래도 get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즉, 예를 들어서 어제 철수가 그 일을 다 완료했겠다. 이렇게 하면 바로 뭐야? 이미 어제 일은 끝났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과거의 일을 추측하는 의미로 쓰일 때 get이 과거에도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쯤이면 철수가 밥을 먹겠다. 이렇게 하면 현재의 모습을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내일은 비가 오겠네. 이렇게 하면 역시 내일의 날씨를 추측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추측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 get은 시제와 무관하게 과거, 현재, 미래 다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미래 시제의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는 그렇죠? 자, 관형어로 사용이 되게 되면은 자, 역시 마찬가지 미래 시제 관형 사용 어미인 을을 사용을 합니다. 역시 이것도 바로 뭐다? 동사, 형용사, 다음 서술격, 조사 모두 동일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먹다 같은 경우는 먹을, 가다 같은 경우에는 갈,
그렇죠? 예쁘다도 예쁠, 슬프다도 슬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미래 시제는 다 동일하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시제는 이제 요 정도 보면 되는데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조금 골치 아픈 내용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 밑에 설명이 쭉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되긴 하지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알겠죠? 자, 여기서 먼저 절대 시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체 문장의 시제를 나타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 시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문장 제일 끝 서술어를 기준으로 파악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 서술어가 어떤 시제로 쓰였는가, 요것만 보면 우리는 절대 시제는 정말 쉽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상대 시제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는 자, 경문장의 경우 그렇죠? 자, 이 경우 바로 뭐다? 안긴 문장의 시제를 바로 상대 시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상대 시제를 파악하는 방법은 문장 제일 끝 서술어를 기준으로 안긴 문장의 시점을 파악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그렇죠? 어제 친구와 만나 영화를 보았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이 문장의 절대 시제는 뭘로 판단을 해야 된다? 바로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서술어 보았다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럼 보다가 보았다가 됐으니까 절대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가 된다? 뭐가 된다? 과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절대 시제는 과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문장은 지금 바로 뭐다? 다른 문장이 속에 안겨있는 문장이죠. 바로 뭐다? 어제 친구와 만났다라고 하는 문장이 안겨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영화를 본 시점을 기준으로 친구를 만난 거는 그 이전입니까? 같은 시점입니까? 이후입니까? 친구를 먼저 만나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갔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상대 시제 같은 경우는 역시 과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나는 이번 추석에 그렇죠? 고향에 갈 기차표를 미리 예매했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봤을 때 절대 시제는 예매했다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역시 과거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표를 예매한 시점을 중심으로 안긴 문장, 고향에 가다라고 하는 문장은 바로 뭐다? 표를 산 시점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 경우는 상대 시제가 바로 뭐다? 미래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굉장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 내용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수능 특강이 거의 8년, 10년 가까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면 수능에는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역으로 참 이상하게도 사관학교 문제에서는 몇 번 등장을 했었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은근히 아이들이 이거를 좀 가볍게 보다가 굉장히 사관학교 문제에서 많이 틀렸던 문제고, 그럼 현재 국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관학교 시기에 그런 내용을 닮아갈 가능성은 높아지고, 그럼 당연히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도 그 뭡니까 출제될 확률이 생각보다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줄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제와 관련된 것은 바로 이제 동작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시간에도 배웠죠? 현재 진행형, 현재 완료형, 그치? 바로 그 진행형과 완료형을 우리는 상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자, 상이라고 하는 건 바로 진행상과 완료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진행상은 발화 시에 여전히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걸 나타내고 이 경우는 보조용어인 뭐뭐고 있다, 뭐뭐아오 가다 이런 형태를 사용하거나 혹은 연결어민 뭐뭐 으면서 그는 밥을 먹으면서 책을 보았다면 밥을 먹는 행동과 책을 읽는 행동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바로 뭐다? 진행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완료상은 바로 뭐다? 발화 시에 일이 끝나고 결과가 지속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 때문에 자꾸 지속이라는 말의 핵심을 뜨면 안 돼요. 이미 일은 끝났고 결과가 이제 완료된 상태를 완료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보조용은 버렸다, 있다, 혹은 연결어민 뭐뭐 고서 이런 걸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특히나 자 여기서 이제 뭡니까 진행상을 완료상을 나타내는 있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실 의미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약간 중의성을 띠기도 해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녀가 의자에 앉아 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상을 굉장히 헷갈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뭡니까? 지금 앉아있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말인 거는 같은데, 그치? 근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니까 왠지 진행상 같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근데 앉아있다는 건 정확하게는 무슨 의미야? 앉는 행위는 이미 끝났고 앉아있는 상태, 즉 결과가 지속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어미를 가지고 판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피동표현, 사동표현, 그 다음 부정표현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알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거의 뭐 5분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10분 정도 쉰 다음에 1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